그리고 생태계에서는 항상 니치들은 항상 이 전문화 영역을 가지게 되죠. 전문화 영역. 전문 분야의 강자가 되면 기능들을 하나둘씩 붙여가면서 그 통합하려고 융합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니치가 키스톤이 되고 키스톤이 도미네이터가 되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죠? 바꿔 말하면 도미네이터도 언어 생태계에서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진화입니다. 진화. 지금 거기 썼죠. 예,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진화. 방금 전에 보셨던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라든가 또 그 앞에 플랫폼 리더십에는 네 가지 동인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딱 잘라봤을 때의 정태적인 분석이잖아요. 근데 진화라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우리한테 시사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태동기죠. 태동기는 참여기업은 말하자면 아까의 용어를 따진다면 니치에 해당되겠죠. 니치 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협력업체들 또는 창업하시는 분들 참여기업을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특별한 영역에서 그렇죠. 자기 스페셜티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영역에서 고객들한테 가치 제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그 말하자면 도미네이터라든가 키스톤이 될 수 있겠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객가치 패키지에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같이 조그만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조그만 생태계.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하네요. 그 다음에 확장이 됩니다. 확장할 때부터 이제 영역 다툼이 시작되죠. 다른 에코시스템에 경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비를 자극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에 맞춰서 공급이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이 수요를 잘 맞추는 게 또 필요하고 잠재 고객 시장 탐색이라는 뜻은 이 조그만 생태계에서 더 크게 되려면 이 조그만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을 때 어필될 수 있는 블루오션에 얘기하는 비고객 이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부분이죠. 말하자면 그 성숙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을 것 같아요. 생태계 통제를 둘러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표준에 관련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얘기는 이때쯤 되면 이 단계쯤 되면 어느 한 기업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되면 과거의 확장기 때의 그 형님아우 역할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 그래서 나옵니다. 예컨대 IBM이죠. IBM이 처음에는 인텔도 좋게 해줬고 컴팩도 좋게 해줬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IBM은 시작할 때 이따 다시 연구할 때 좀 보여드리겠지만 세상에 이런 상품 처음이니까 굉장히 높은 고가격 정책을 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을 누렸죠. 그러니까 저가격 들어오는 컴팩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오케이 시장 크게 해줄 수 있는 시장의 파일을 크게 해줄 수 있는 플레이어서 웰컴했어요. 그리고 인텔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인텔 또는 컴팩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협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구나. 그럼 협상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우리가 가져야 파도가 될 수 있겠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표현을 썼네요. 이게 맞는가 좀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좀 질문 드리는데요. 이때는 혁신이라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개선, 그러니까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개선이 많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맞나요? 한번 좀 보죠. 그 다음 단계가 제가 이 물음표 한 이유는 적당한 표현을 좀 못 써가지고요. 근데 지금 나중에 제가 이 교재는 썼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사장님이 굉장히 업데이트 잘 해주셨는데요. 원문에는 renewal or tha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renewal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처음에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부활을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어서 고민 끝에 거듭나거나 죽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보가 될 수 있는 위협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를 탐색해야 되는데 조직 영역이라는 것은
기존 조직에서 하기 못하니까 새로운 조직해서 해라.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전략이 이 교재에 보면 이 페이지에 보시죠. 이 페이지에 시장 지배자가 새로운 생태계 성장을 늦춘다. 이게 주로 누가 하냐면 제약회사에서 많이 합니다. 제약회사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신약이 생겨났는데 지네릭 드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네릭 드락. 그래서 카피 제품. 이제 저가로 판매를 하죠. 그랬을 때 그 많은 로비를 통해서 그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누르죠. 네,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 성장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자신의 생태계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다. 새로운 생태계 맞설 준비를 한다. 스스로 준비한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화라는 포인트로 생태계를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태동기, 확장기, 리더십, 뭐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잘 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례를 좀 갖고 올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퓨넷이라는 인터넷 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회원 확보가 굉장히 큰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10년 넘게 굉장히 그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회원 관리하고 오늘 아침에 저희 회사에서 저기 회의를 할 때 그 팀장 본부장 회의를 할 때 회원이 아이디를 바꾸려고 한다. 이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와요. 아이디 하나 바꾸면 DB체가 막 바뀌니까. 뭐 이런 이슈가 많거든요. 회원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요새 나온 걸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차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오픈 아이디. 황당한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냥 한 큐에 해결돼요. 한 큐에. 회원 가입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면 또는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어디에 가서 그냥 별도 회원 가입 없이 그냥 그걸 쓰잖아요. 그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한 큐에 해결된 거죠. 예,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로그인하게 돼요. 뭐 개인정보 노출도 제어하게 되고요. 회원 입장에서는 회원 가입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확 만들어버리죠. 확 소리죠. 네, 오픈 아이디. 그래서 이 오픈 아이디를 로그인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게 바로 니치잖아요. 그렇죠? 예, 생태계를 이루는 굉장히 짜잘한 참여자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바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 오픈 아이디 로그인이 지원하는 사이트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옆에서 바로 새로운 생태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빠른 속도로, 그렇죠?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상황에서 플랫폼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분이 정지론님께서 만든 장표를 갖고 왔어요.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 개발자들은 재미와 명성 수입을 얻고 사용자들은 트래픽 경험을 가치를 얻고 광고주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 뭐 이런 식의 윈윈을 하는 그런 방법을 볼 수 있겠죠. 네. 자,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4페이지 보십시오. 아마 혹시나 틀린 면이 있으면 좀 수정을 좀 같이 해주세요. 말씀해 주셔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본 신문 기사라든가 자료, 우리 HBR 자료라든가 통해서 나름대로 연봉을 이렇게 쭉 뽑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틀린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시죠. 75년도에 이런 컴퓨터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플이 나타나기 전이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사점은 특정인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은 굉장히 아주 전문화된 영역의 컴퓨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했지만 대중화에 실패한 거죠. 애플이 76년도에 창업을 했고 77년도에 애플2가 출시돼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같은 해에 재밌습니다. 또 다른 생태계가 나타납니다. CPM이라는 OS가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나타난 거죠. 디지털 리서치와 마이크로 프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생태계가 발달됐다는 얘기는 이때 70년도, 77년도, 78년도에 우후죽순처럼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아마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오픈 아이디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무지하게 생긴 것처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79년도에는요, 텐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애플의 관계를 보면 둘 다 각각 다른 생태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애플은 핵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판매는 누구한테 맡기고 생산은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아웃소싱도 했던 것 같아요. 텐디는 혼자 다 해먹었어요. 실제로 판매망까지도 채널까지 자기가 다 갖췄었습니다. 그때 초기에는 아마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500밀리언 달러를 애플보다 더 많이 썼죠. 그죠? 근데 82년도에 보면 82년도에 역전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걸 보고 이제 애플의 생태계가 더 맞지 않느냐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한번 보죠. 내가 만약에 79년도에 텐디 사장이라면 어떤 의사결정이 있겠느냐.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또 IBM이에요. IBM은 우리 경영 역사에서 정말 많이 회자가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보면 벌써 참 많은 많은 연구 대상 주제들이 있습니다. 80년대 IBM이 PC 사업을 시작할 때 예전에 메인프레임 시작했다는 달리 다른 전략을 쓰죠. 오픈 개방 정책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앞서 소개해드렸던 77년부터 나타난 CPM이라는 OS하고도 호환될 수 있는 이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또 우후수신처럼 IBM 호환 기종들이 막 생겨나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82년도에 아까 텐데와 애플과의 막 재밌는 이야기 할 때 IBM이 5억 밀리언 달러죠, 그죠? 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50억, 그렇죠? 50억 불을 달성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83년도에 인텔은 IBM으로부터 매출 2,500억이죠. 100만, 1,000만, 2억 5천, 네, 2억 5천 달러, 그렇죠? 2억 5천 달러의 매출을 얻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IBM이 많이 키워졌다는 얘기예요. 네. IBM이 인텔을 많이 키워줬는데 나중에는 인텔이 더 이쪽 생태계를 더 좌지우지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스티브 잡스가 해임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앞에서는 디지털 텐디아와 애플과의 이 에코시스템에서는 그냥 그네들끼리는 업체로 디지털 하는데 갑자기 쑥 82년도에 IBM 생태계가 딱 튀어나온 거죠. 네, IBM 생태계가 딱 튀어나왔는데 막 발달하니까 적절히 대응을 못했다. 이게 이 표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해임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생태계가 나타납니다. 85년도에 리눅스의 제왕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GNU 선언문을 발표하죠. 이게 바로 그 리눅스 시스템이 공표한 그런 명제죠. 하버드생 리처드 스톨만. 네. 그래서 리눅스 생태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85년 전, 84년, 83년부터도 이제 리눅스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긴 했지만 일단 그 선을 긋는다면 85년도의 GNU 선언문이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85년 또 다른 생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86년도에는 그 사이에 IBM이 56억 불의 매출을 올리고 IBM 에코시스템 전체의 크기는 120억, 그렇죠? 120
그죠? 맞죠? 120억 불에 따르고 애플의 에코시스템은 겨우 20억 불 이 차이를 이렇게